오늘 낭독해드릴 글은 조지 오웰의 1984에 대한 에리 프롬의 후기입니다. 제가 처음 1984를 읽고 난 소감은 북한 사회를 많이 떠올렸어요. 물론 이제 중간중간마다 우리 사회의 모습도 많이 흡사하다는 생각은 하긴 했었지만 인간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그쳤던 거죠. 그런데 에리 프롬의 날카로운 비판을 보면서 아하, 역시나 물질 만능주의, 자본주의 사회의 부속품으로 전락한 현대인들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진실이 중요하지 않은 포스트 트루스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을 떠올릴 때 1984는 지금 현재도 여전히 유효하고 우리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984를 읽은 많은 분들이 계시겠지만 에리 프롬의 비평을 토대로 1984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조지 오웰의 본명은 에릭 아서 플레어입니다. 1903년 영국 식민지였던 잉고 벵골에서 인도 총독부 관리의 아들로 태어나 이듬해 어머니와 영국에 왔습니다. 1917년 명문 사립학교 이튼 칼리지에 최우수 장학생으로 입학했으나 졸업 후에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곧바로 인도 제국 경찰이 되었습니다. 1922년 지금의 미얀마에서 5년간 복무하면서 제국주의 식민 통치의 혐오를 느끼고 1928년 경찰을 사직했습니다. 이후에 파리와 런던의 빈민가, 광산촌에서 일용직 노동자, 교사, 서점 점원 등으로 일하며 글을 썼고 1929년부터 문학 잡지에 다수의 에세이를 발표했습니다. 1941년 BBC에 입사해 라디오 프로그램을 제작했고 1943년부터 좌파 성향 잡지 트리뷴에서 편집장으로 일했습니다. 1945년에 스탈린주의를 비판한 우화 동물농장을, 그리고 1949년에 전체주의의 철저한 통제하에 지배되는 미래 세계를 그린 소설 1984를 출간했습니다. 이 글은 문해출판사에서 낸 조지 오웰 전집 중에 1984 마지막 부분에 실린 내용입니다. 번역은 김승욱 님입니다. 조지 오웰의 1984는 분위기를 표현한 작품인 동시에 경고다. 이 작품은 인류의 미래에 대한 절망에 가까운 감정을 표현하는 한편 역사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면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인간적인 특징을 잃어버리고 영혼 없는 자동 인형이 될 것이며 심지어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도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인류의 미래를 절망적으로 바라보는 분위기는 서구 사상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 중 하나, 즉 인류가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창조할 능력이 있으며 발전할 수 있다는 믿음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이런 희망적인 믿음의 뿌리는 구약시대 예언자들이 말한 메시아 사상뿐만 아니라 그리스와 로마의 사상에도 닿아 있다. 구약시대의 역사 철학은 역사 속에서 인간이 성장하다가 결국 잠재력을 발휘하게 된다고 간주한다. 또한 인간이 이성과 사랑이라는 능력을 끝까지 발전시켜 세상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동료 인간 및 자연과 하나가 되는 동시에 자신의 개성과 완전성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보편적인 평화와 정의는 인류의 목표인데 예언자들은 모든 오류와 죄에도 불구하고 결국 메시아라는 존재가 상징하는 이 마지막 날이 올 것이라고 믿는다. 예언자들의 생각은 역사시대 안에 인류가 완벽한 상태를 실현할 것이라는 역사적인 관념이었다. 그리스도교는 이 관념을 역사를 초월하는 순전히 영적인 관념으로 바꿔놓았으면서도 도덕규범과 정치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포기하지 않았다. 중세 말기의 그리스도교 사상가들은 하느님의 왕국이 역사시대 안에 존재하지는 않지만 사회 질서가 반드시 그리스도교의 영적인 원칙에 부합하여 그 원칙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교개혁 이전과 이후의 그리스도교 교파들은 이것을 더 다급하고 더 적극적이고 혁명적인 방식으로 강조했다. 중세 세계가 무너지면서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희망과 인간이 지닌 힘에 대한 감각이 새로운 힘을 얻어 새로운 방향으로 향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르네상스 이래로 발달한 새로운 형태의 글쓰기다. 이것이 가장 먼저 드러난 작품이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인데 이 제목은 당시 비슷한 작품에 모두 사용되던 포괄적인 단어였다.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는 그가 살고 있던 사회의 비합리성과 불의를 예리하게 비판하면서 비록 완벽하지 않을 수는 있어도 당대 사람들이 보기에는 해결이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인류의 문제를 대부분 해결한 사회의 모습을 제시했다.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를 비롯해 이와 비슷한 작품들의 특징은 일반적인 의미의 원칙을 말하지 않고 인류의 가장 깊은 갈망에 부합하는 사회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상상해서 그려낸다는 점이다. 예언자들의 사상과는 대조적으로 이 작품들이 그려낸 완벽한 사회는 마지막 날이 아니라 지금 이미 존재한다. 이들이 멀다면 그것은 지리적 거리이지 시간적인 거리가 아니다.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 이후로 두 작품이 더 나오는데 이탈리아 수도사 톰마소 캠파넬라의 태양의 도시와 독일 인본주의자 요한 발렌틴 안드레에의 그리스도의 도시다. 후자의 작품이 시기적으로 가장 현대에 가깝다. 유토피아를 다룬 이 세 작품은 시각과 독창성 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공통점에 비하면 사소한 차이다. 그 뒤로도 20세기 초까지 수백 년 동안 유토피아 소설들이 계속 나왔다. 그 중에서 가장 최근의 작품이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작품은 에드워드 벨러미가 1988년에 발표한 뒤를 돌아보면서다. 톰 아저씨의 오두막과 벤 헐을 제외하면 이 작품은 세기 말에 틀림없이 가장 인기 있는 책이었다. 미국에서만도 수백만 부가 인쇄되고 20여 개국 언어로 번역될 정도였다. 벨러미의 유토피아는 휘트먼, 소로, 에머슨의 사상에 표현된 위대한 미국 전통의 일부다. 당시 유럽의 사회주의 운동에서 가장 강렬하게 표현되던 사상의 미국판이라고 할 수 있다. 인류가 개인으로서도 사회적으로도 완벽해질 수 있다는 이러한 희망. 철학과 인류학의 관점에서 볼 때 18세기 계몽주의 철학자들의 글과 19세기 사회주의 사상가들의 글에 분명하게 표현된 희망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까지도 변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다는 환상에 빠져 있었지만 사실은 영토를 둘러싼 유럽 강대국들의 야망 때문에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이 전쟁은 2000년의 역사를 지닌 서구의 전통적인 희망을 파괴해서 절망적인 분위기로 바꿔놓은 일을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이룩한 변화의 출발점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의 도덕적 냉담함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 뒤로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스탈린의 반동적인 국가 자본주의가 사회주의의 희망을 배신한 것, 1920년대 말에 심각한 경제 위기, 세계의 가장 유서 깊은 문화 중심지 중 하나인 독일에서 야만주의가 승리한 것, 1930년대 광기 어린 스탈린주의의 공포, 제1차 세계대전 때만 해도 존재하던 도덕적 고려를 모든 참전국이 조금씩 잃어버린 제2차 세계대전, 히틀러가 시작한 민간인의 무차별 살상이 함부르크, 드레스덴, 도쿄의 완전한 파괴와 일본에 대한 원폭 사용으로 계속 이어진 것. 그 이후로 인류는 핵무기로 인해 인류가 모두 사라지지는 않을 망정 우리가 이룩한 문명은 파괴될 수 있다는 훨씬 더 큰 위험에 직면했다. 이미 존재하는 핵무기뿐만 아니라 점점 무서워지는 핵무기 개발 속도가 원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위협과 절망적인 상황을 의식하지 못한다. 현대 전쟁의 파괴력이 너무 강하다는 이유로 전쟁이 불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도 있다. 핵전쟁 발발 이후 하루나 이틀 만에 미국인 6, 7천만 명이 목숨을 잃는다 해도 충격이 어느 정도 사라진 뒤 사람들이 예전 같은 생활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믿을 이유가 없다고 단언하는 사람도 있다. 오웰의 이 책은 지금 우리 시대에 널리 퍼져 있는 이 절망적인 분위기가 뚜렷이 모습을 드러내 사람들의 의식을 차지하기 전에 이미 이러한 분위기를 표현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오웰만이 이런 작업을 한 것은 아니다.
러시아의 에브게니 자미아틴은 우리들이라는 작품에서, 올더스 헉슬리는 멋진 신세계라는 작품에서 오웰과 아주 흡사한 방식으로 현재의 분위기와 미래에 대한 경고를 표현했다. 부정적인 유토피아라고 할 수 있는 이 20세기 중반의 세 작품은 앞에서 언급한 16, 17세기의 긍정적인 유토피아 작품 3편과 대조를 이룬다. 초창기 유토피아 소설들이 중세 이후 사람들이 느끼던 자신감과 희망을 표현했다면, 부정적인 유토피아는 현대인의 무력감과 절망을 표현한다. 역사의 시각에서 이 변화보다 더 역설적인 것은 있을 수 없다. 산업시대 초기의 세상에는 모든 사람에게 풍족한 식탁을 차려줄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그 시대에는 노예제, 전쟁, 착취가 존재하는 경제적인 이유가 있었으며, 인류는 새로이 발전하는 과학을 기술과 생산에 적용했을 때의 가능성을 짐작만 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도 현대적인 발전이 시작될 무렵에 인류는 희망을 가득 품고 있었다. 그렇게 400년이 흘러 모든 희망을 실현할 수 있게 되고, 인류의 생산력은 모두에게 물자를 풍족하게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 어느 나라든 영토 정복보다는 기술 발전으로 더 많은 부를 쌓을 수 있으므로 전쟁은 불필요해졌다. 또한 지구 전체가 점점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희망을 실현하기 직전인 바로 이 시기에 인류는 점점 희망을 잃고 있다. 우리가 향해 가고 있는 미래를 묘사할 뿐만 아니라 이 역사적인 역설을 설명하는 것 또한 부정적인 유토피아 작품 3편의 기본적인 요점이다. 부정적인 유토피아 소설 3편은 세부적인 특징과 강조하는 부분이 서로 다르다. 1920년대에 집필된 자미아틴의 우리들은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보다는 1984와 공통점이 더 많다. 우리들과 1984는 모두 완전히 관료화된 사회를 묘사하고 있는데, 이 사회에서 개성에 대한 감각을 모두 잃어버린 인간은 숫자에 불과하다. 이런 분위기를 묘사하는 데 사용된 것은 무한한 공포와 이념 조작 및 심리 조작을 결합시키는 방법이다. 헉슬리의 작품에서 인간을 자동 인형으로 바꾸는 데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도구는 대중에게 최면 상태에서 암시를 거는 방법이다. 이것이 공포를 퍼뜨리는 역할을 한다. 자미아틴과 오웰의 사례가 스탈린과 나치의 독재와 많이 닮은 반면,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는 서구 산업사회가 근본적인 변화 없이 현재의 흐름을 계속 따라간다고 가정했을 때의 모습을 그려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이 3편의 작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인 질문이 하나 있다. 철학, 인류학, 심리학을 망라하는 질문이며 어쩌면 종교적인 질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사람이 자유, 인간적 존엄성, 자신의 완전성, 사랑에 대한 갈망을 잊을 만큼 인간의 본성이 바뀔 수 있는가? 다시 말해서 인간이 스스로 인간임을 잊을 수 있는가? 아니면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이런 요소들이 침해되었을 때 비인간적인 사회를 인간적인 사회로 바꾸려고 시도하는 힘이 인간의 본성 속에 존재하는가? 오늘날 아주 많은 사회과학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심리적 상대주의라는 간단한 논리를 3명의 작가가 모두 채택하지 않았음에 주목해야 한다. 그들은 인간의 본성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인간에게 필수적인 특징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태어날 때 인간은 백지 상태라서 어떤 사회든 그 백지 위에 자신이 쓰고 싶은 글을 쓴다는 가정을 먼저 내세우지 않는다. 그들은 인간이 사랑, 정의, 진실, 연대를 위해 강렬히 분투한다고 가정한다. 이런 면에서 그들은 상대주의자들과 상당히 다르다. 사실 그들은 이런 인간적 분투를 파괴하는 데 필요한 수단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이 분투가 얼마나 강력하고 강렬한지 확실히 보여준다. 자미아틴의 우리들에서는 인간 본성의 인간적인 요구를 제거하기 위해
전두엽 절제술과 비슷한 뇌수술이 필요하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에서는 인공적인 생물 선택과 약물이 필요하고 오웰의 1984에서는 고문과 세뇌가 무제한으로 사용된다. 이 세 작가 중 누구에게도 인간성의 파괴를 쉽게 생각한다는 비난을 할 수 없지만 그들이 내린 결론은 똑같다. 오늘날 상식적으로 알려져 있는 수단과 기법으로 인간성을 파괴하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 오웰의 1984는 자미아틴의 작품과 흡사한 부분이 많은데도 인간의 본성을 변화시키는 수단에 대한 질문에 나름대로 독창적인 기여를 한다. 이제부터 일부 오웰만의 개념들에 대해 말하고 싶다.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는 1961년 현재로부터 앞으로 15년 동안의 세상과 오웰의 1984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은 독재사회와 핵전쟁을 서로 연결시킨 점이다. 작품 속에서 핵전쟁은 1940년대에 벌써 처음으로 등장했다. 그로부터 약 10년 뒤 대규모 핵전쟁이 발발해 러시아의 유럽 영토, 서유럽, 북아메리카의 산업중심지에 수백 개의 핵폭탄이 투하되었다. 이 전쟁 이후 각국 정부는 전쟁의 지속이 바로 조직화된 사회의 종말을 뜻하며 따라서 자신들의 권력도 사라질 것임을 확신했다. 이런 이유로 핵폭탄은 더 이상 투하되지 않았으나 기존의 강대한 새 블록은 조만간 반드시 생길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결정적인 기회에 대비해서 원자탄을 생산해 저장해 두고만 있다. 집권당의 목적은 여전히 아무런 사전 경고 없이 몇 초 만에 수억 명의 사람을 죽이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다. 오웰은 수소폭탄이 등장하기 전에 1984를 썼으므로 방금 언급한 목적이 1950년대에 이미 달성되었다고 밝히는 것은 역사적인 각주에 불과하다. 일본의 도시에 떨어진 원자폭탄은 수소폭탄의 대량 살상 능력에 비하면 하잘것없게 보인다. 수소폭탄은 몇 분 안에 한 나라의 인구 90에서 100%를 쓸어버릴 수 있다. 전쟁에 대한 오웰의 설명은 대단히 예리하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첫째, 그는 지속적인 무기 생산의 경제적 중요성을 보여준다. 무기를 지속적으로 생산하지 않는다면 경제체제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오웰은 또한 끊임없이 전쟁을 준비하고 끊임없이 공격을 두려워하며 적을 완전히 소멸시킬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사회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를 인상적으로 그려낸다. 오웰의 그림은 우리가 군비전쟁을 지속하며 안정적인 억제책을 찾아내는 방법으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는 대중적인 의식을 효과적으로 반박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타당하다. 대중이 위안을 얻는 군비전쟁 시나리오는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사회 전체가 지하로 들어가 살 수밖에 없을 것이란 사실, 그럼에도 수소폭탄의 파괴력이 항상 지하 동굴의 깊이를 상회할 것이라는 사실, 군대가 지배적인 세력이 될 것이라는 사실, 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상대에 대한 두려움과 증오가 민주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사회의 기본 특징을 파괴해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무시한다. 다시 말해서 지속적인 군비 경쟁이 설사 수소폭탄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해도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 자유, 미국 전통이라는 수식어를 붙일 수 있는 특징들을 모두 파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뜻이다. 오웰은 핵전쟁을 준비하는 세상에서도 민주주의가 계속 살아남을 것이라는 생각이 환상이라는 사실을 눈부신 상상력으로 증명해준다. 오웰의 작품의 중요한 일면을 하나 더 꼽는다면 진실의 본질에 대한 설명이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특히 1930년대에 스탈린이 진실을 어떻게 다뤘는지 보여주는 것 같다. 그러나 오웰의 묘사에서 스탈린주의에 대한 비난만 보는 사람은 오웰의 분석에서 필수적인 요소 하나를 놓치고 있다. 그가 실제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소련과 중국보다 속도는 느릴망정 서구 산업 국가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변화다. 오웰은 진실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는지 기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사회를 지배하는 당은 이렇게 주장한다.
현실은 외부적인 것이 아닙니다. 현실은 인류의 머릿속에만 존재해요. 무엇이든 당이 진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진실입니다. 이 말이 옳다면 당은 인간의 정신을 통제함으로써 진실 또한 통제한다. 당의 주역과 잔뜩 두들겨 맞은 반역자들 사이의 극적인 대화.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에서 종교 재판관과 예수가 나누는 대화에 비유할 가치가 있는 이 대화는 당의 기본 원칙을 설명한다. 그러나 종교 재판관과 달리 당의 지도자들은 인간은 약하고 비겁한 생물이라서 자유에서 도망치고 싶어하며 진실과 직면할 능력이 없으므로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이런 체제를 만들었다는 가식조차 부리지 않는다.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목표는 오로지 권력 하나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그들에게 권력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다. 또한 권력은 다른 인간에게 무한한 고통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권력은 현실을 창조해주고 진실을 창조해준다. 오웰이 여기서 파워 엘리트에게 부여한 지위는 철학적 이상주의의 극단적 형태라고 할 수 있으나 그보다는 1984에 존재하는 진실과 현실의 개념이 진실을 당에 종속시키는 실용주의의 극단적 형태라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하다. 수정궁 생활에서 미국 대기업의 모습을 섬세하고 예리하게 그려낸 미국 작가 앨런 해링턴은 당시 사람들이 진실에 대해 갖고 있던 개념을 훌륭하게 표현한 이동식 진실이라는 말을 만들어냈다. 만약 내가 모든 경쟁사보다 좋은 상품을 만들어낸다고 주장하는 대기업에서 일한다면 이 주장의 정당성을 현실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는 내게 중요하지 않게 된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 기업에서 일하는 한 이 기업의 주장이 나의 진실이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나는 그것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진실인지 조사해 보려 하지 않는다. 그러다 만약 나의 경쟁자이던 기업으로 직장을 옮긴다면 나는 그 기업의 제품이 최고라는 새로운 진실을 받아들일 것이다. 나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 새로운 진실 역시 예전 진실 못지않게 진실하다. 인간이 점점 도구에 가깝게 변해가면서 자신의 이익과 기능에 맞게 현실을 계속 바꿔놓는 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특징적이고 파괴적인 변화 중 하나다. 진실은 수많은 사람들의 일치된 의견에 의해 증명된다. 수백만 명의 의견이 어떻게 틀릴 수 있을까라는 구호에 단 한 명뿐인 소수가 어떻게 옳을 수 있을까라는 말이 추가된다. 오웰은 현실에 관한 객관적인 판단이라는 진실의 개념이 사라진 체제에서 누구든 단 한 명뿐인 소수가 된다면 자신이 미쳤다고 확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주 명확히 보여준다. 1984의 세계를 지배하는 사고방식을 묘사하기 위해 오웰이 만들어낸 말인 이중사고는 이미 현대 어휘의 일부가 되었다. 이중사고는 서로 모순적인 두 개의 믿음을 동시에 마음에 품고 둘 다 받아들이는 능력을 뜻한다. 이 과정은 반드시 의식적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과정을 정밀하게 수행할 수 없다. 하지만 이 과정은 또한 반드시 무의식적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말을 했다는 느낌과 더불어 죄책감이 찾아올 것이다. 이중사고의 바로 이 무의식적인 일면 때문에 1984의 많은 독자들은 자신에게는 이중사고가 상당히 낯설지만 소련과 중국이 바로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믿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환상이다. 그것을 증명해주는 몇 가지 사례가 있다. 우리 서구인들은 자유세계라는 말을 입에 담을 때 미국이나 영국처럼 자유선거와 표현의 자유를 기반으로 삼은 체제뿐만 아니라 남아메리카 독재 체제들도 포함시킨다. 또한 플랑코와 살라자르의 정부, 남아프리카 정부, 파키스탄과 아비시니아의 정부 등 다양한 형태의 독재 체제도 여기에 포함시킨다. 우리는 입으로 자유세계를 말하면서 사실은 소련과 중국에 반대하는 모든 국가를 말하고 있다. 자유세계라는 말이 뜻하는 정치적 자유가
없는 나라라도 상관없다. 사람이 서로 모순적인 두 개의 믿음을 동시에 마음에 품고 둘 다 받아들이는 또 다른 사례는 군사력에 대한 현재의 논의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는 수소폭탄을 만드는데 소득과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면서 만약 그 폭탄이 터진다면 우리 인구 중 3분의 1이나 절반이나 대부분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에는 눈을 감는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도 한다. 오늘날 핵전략에 관해 가장 영향력 있는 글을 쓰는 사람 중 한 명인 헤르만 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다시 말해서 전쟁이 끔찍하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그건 평화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오늘날처럼 전쟁의 끔찍함과 평화의 끔찍함을 비교해서 어느 쪽이 얼마나 더 나쁜지 알아보는 것이 적절하다. 칸은 수소폭탄 전쟁으로 미국인 6천만 명이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고 가정하면서도 설사 그런 경우에도 이 나라는 다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회복할 것이며 살아남은 사람들과 그 후손들 중 대다수의 평범하고 행복한 생활이 수소폭탄 전쟁이라는 비극으로 인해 불가능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런 견해를 지닌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우리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전쟁을 준비한다. 둘째, 전쟁이 발발해서 소련이 우리 인구 중 3분의 1을 죽이고 우리 역시 소련에게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전쟁이 끝난 뒤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다. 셋, 전쟁뿐만 아니라 평화도 끔찍하므로 평화에 비해 전쟁이 얼마나 더 끔찍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논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건전하다고 일컬어지고 200만 명이나 6천만 명이 죽어도 미국은 기본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건전하다는 말을 듣지 못한다. 이런 파괴가 정치적, 심리적, 도덕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을지 지적하는 사람들은 비현실적이라고 일컬어진다. 여기서 군비 축소 문제를 길게 논할 수 없지만 오웰의 작품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점, 즉 이중사고는 미래의 독재 체제에 나타나는 특징이 아니라 이미 우리 사회에 존재한다는 점을 증명하는 사례로 위의 일들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오웰의 글에는 이중사고와 밀접하게 관련된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다. 정신을 성공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되면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의 반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진실의 반대를 생각하게 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자신의 독립성과 인간적인 완전성을 포기하는 사람, 자신을 국가나 당이나 기업에 소속된 물건으로 인식하는 사람에게는 2 더하기 2가 5가 되고 예속은 자유가 된다. 진실과 거짓이 서로 다르다는 의식이 이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유롭다. 이것은 특히 이데올로기에 적용되는 특징이다. 종교 재판관이 죄수를 고문하면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입각한 행동이라고 믿었던 것처럼 당은 사회주의 운동이 원래 상징하던 모든 원칙을 거부하고 헐뜯으면서 그 명분으로 사회주의를 내세운다. 그 내용이 원래 의미와 정반대로 뒤집어져도 사람들은 그 이데올로기를 액면 그대로 믿는다. 여기서 오웰은 소련 공산당의 사회주의 왜곡을 언급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서구 역시 비슷한 왜곡을 저질렀다는 말을 덧붙여야겠다. 우리는 우리 사회가 자유롭고 진취적이며 개인주의와 이상주의가 있는 곳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 이것은 대부분 그냥 말에 불과하다. 우리 사회는 중앙 집권적인 곳이며 기업과 산업이 주를 이루고 기본적으로 관료적인 성질을 지녔으며 물질주의를 동력으로 움직인다. 진실하고 영적인 생각이나 종교는 물질주의를 아주 조금 누그러뜨릴 뿐이다. 이것과 관련된 이중사고의 사례가 또 있다. 즉 핵 전략을 다루는 소수의 필자들이 그리스도교의 관점에서 볼 때 살상은 악이라는 사실 또는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 더 사악한 일이라는 사실과 맞닥뜨린다는 점.
독자들이 자신의 이중사고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면 오웰의 1984에서 현재 서구 사회의 특징들을 많이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오웰의 그림이 지독히 우울한 것은 사실이다. 적국뿐만 아니라 20세기 말의 모든 인류가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점을 알아차린다면 더욱 우울해진다. 우리는 오웰의 그림의 두 가지 반응 중 하나를 보일 수 있다. 하나는 절망과 체념에 더욱 빠져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직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더욱 분명하고 용기 있게 대응하는 것이다. 부정적인 유토피아를 그린 세 작품 모두 인간을 완전히 비인간화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래도 삶은 계속된다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것이 과연 옳은 가정인지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인간에게서 인간적인 핵심을 파괴한다면 인류의 미래 또한 파괴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이렇게 파괴된 사람들은 완전히 활기를 잃고 비인간적으로 변해서 서로가 죽고 죽이거나 아니면 권태와 불안으로 차츰 죽어갈 것이다. 만약 1984의 세계가 이 지구를 지배하게 된다면 온 세상이 광인의 사회가 되어 계속 존속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오웰도 헉슬리도 자미아틴도 반드시 이런 광기의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지는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우리가 서구 문화의 뿌리인 인본주의 정신과 인간적 존엄성을 되살리는 데 성공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지 보여줌으로써 경종을 울리는 것이 그들의 의도였음이 분명하다. 오웰을 포함한 이 세 작가는 인간이 인간처럼 행동하는 기계와 기계처럼 행동하는 인간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 산업주의가 비인간화와 완전한 소외의 시대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런 시대에 인간은 물건으로 변해서 생산과 소비 과정의 부속물이 된다. 세 작가는 소련과 중국의 공산주의 체제에만 이런 위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암시한다. 이런 위험은 현대적인 생산 방식과 조직 방식에 내재해 있으며 이념의 영향에서는 비교적 자유롭다. 부정적인 유토피아 작품을 쓴 다른 두 작가와 마찬가지로 오웰 역시 재앙을 예언하지 않았다. 그는 경고를 울려 우리를 각성시키고자 했다. 그는 지금도 희망을 잃지 않았으나 과거의 유토피아 소설을 쓴 작가들과 달리 그의 희망은 필사적이다. 이 희망을 실현하는 방법은 1984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처럼 오늘날 모든 사람이 직면한 위험을 인식하는 것뿐이다. 개성, 사랑, 비판적인 사고의 흔적을 모조리 잃어버리면서도 이중사고 때문에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자동 인형들로 이루어진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는 위험이다. 오웰의 책과 같은 작품들은 강력한 경고다. 만약 독자가 1984를 야만적인 스탈린 시대를 묘사한 많은 작품 중 하나로 잘난 척 해석해버리고 이 작품이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불행한 일이다. 에리 프롬